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표현도 써요. 그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참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 둘 중 누가 되든 간에 사실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이슈가 참 많았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은 혼란 속인데요. 이번 시간엔 김재경 소장님 모시고 2022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지난 하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역대급 거래 절벽. 정말 집값 하락의 신호탄일까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요즘 정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바로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 언론 기사 보다 보면 좀 혼란스럽잖아요. 네, 그쵸. 약간 뭐 거래가 절벽이다, 뭐 거래 절벽에서 멈추면 상관없는데 또 뭐 급매물도 나온다, 매물이 쌓인다, 또 신고가도 나오고. 네. 근데 이제 방금 기자님이 얘기한 게 포인트가 정말 혼란스러운 게 네.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들도 있는가 반면 또 신고가를 갱신한 맞아요. 단지들도 네.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거래량은 없는 거는 팩트인 것 같은데 어떤 거는 급매, 어떤 거는 신고가, 이게 혼용되기가 어려운 상태잖아요. 어디는 막 싸게, 막 1억 싸게 거래됐다, 어디는 1억 비싸게 거래됐다, 이렇게 되니까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쵸. 네. 저는 이걸 원칙을 잡고 보면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뭐냐면 사실 이제 2022년도 전망이랑도 연결되는 거긴 한데 제가 일전에도 여기 출연해가지고 했었던 게 결국 핵심이 뭐였었냐? 풍부한 유동성과 이제 다주택제 규제 강화를 네네. 이야기했었어요. 네네네. 일단은 돈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2022년도 정부 예산이 600조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풀리고 당장 내년에 대선인데 돈을 또 계속 풀겠다라는 정책들만 있지 긴축 정책 같은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풀릴 것 같아.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이번에 12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봤잖아요. 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종부세가 막 몇천만 원에서 10만 원, 억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심하니까 결국 한 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똘똘한 한 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서울과 지방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조금 괜찮은 데들 같은 경우는 사수하려 하지만 조금 덜한 애들을 팔려고 하고 서울 내에서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어중간하게 주택수에 포함하는 애들을 먼저 정리하고 아파트도 여러 개다라고 하면 조금 덜한 애들을 팔려고 하지 좀 괜찮은 데들을 그렇게 먼저 던지려고 하는 생각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인지하고서 기사들을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약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막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데들이 중심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만 많았던 네. 45억 실거래가 썰이 45억 실거래가로 실제로 등재가 돼버렸잖아요.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반포에서 가장 메인 대장에다가 지금 또 재건축 초과이익 건수제도 안 걸리고 그냥 한강변의 신축 초고층 이렇게 가죠. 그런데 여기는 현금 50억 들고 가서 살려고 해도 매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매도자가 좀 고민해 볼게 하다가 안 팔래. 굳이 왜? 완공되면 더 비싸질 텐데 이러면서 매물을 오히려 걷어버리는데 이제 지역별로 양극화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그럼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중심지, 예를 들어 반포에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 약간 조금 다시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지역별로 보면 조금 더 이제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매물 물건들 보다 보면 예전에는 뭐 동일한 단지 내에서 가격 차이가 나봤자 한 얼마나 났을까요? 그럼 뭐 1억 정도? 1억? 네. 그쵸? 네네. 1억도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 보면 2억 차이 나는 매물도 있고요. 3억 차이 나는 매물도 3억 차이. 야. 간혹 나옵니다. 똑같은 33평형인데 야 어떻게 2억 차이가 나지? 예전에는 기껏 해봤자 1억 차이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은 사실 이런 가격 괴리감이 또 나타나는 거가 그 전월세,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일반적인 가격대들이 항상 평이하게 있었었잖아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고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있다 보니까 그 예전에 매매 금액 예를 들어서 뭐 마포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20억이 넘어가잖아요. 네. 여기 전세가 뭐 한 13억, 뭐 14억 이렇게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예전 현금 6억에서 7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매물이 전세가 예전에 맞춰진 거예요. 그렇죠. 예. 전세가 뭐 예를 10억, 8억 이렇게 맞춰져 있는 전세가 그대로 있어. 그럼 현금이 막 10억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면 똑같은 동호수, 뭐 특별하게 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몇 억씩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똑같이 20억에 팔 수 있을까요? 못 팔겠죠. 그렇죠. 예. 대신 가격을 낮춰야겠죠. 그래서 싸게 나온 매물들의 특징들을 보다 보면 대부분 전세가 싸게 맞춰져 있는 세입자가 매물들. 껴있는 소위 말해서. 예. 그런데 나는 사정상 팔아야 돼. 예를 들어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뭔가 자금 회전 때문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면 싸게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지역별 양극화도 이야기하긴 했었었지만 네네네네.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똑같은 비싼 단지인데도 싸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다 보면 공통점 중 하나가 세가 워낙 싸게 돼 있다. 그 집주인 매물이냐 전세 껴있는 매물이냐 이 차이겠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실거주 가능한 거를 선호해요. 네네. 왜냐면 당연하겠지만 실거주 해야 되는 사람들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찾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자들도 왜 실거주 가능한 매물을 찾냐면 전세를 지금 시세로 맞춰버리면 투자 금액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찾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갱신한 물건들의 특징들이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이 신고가에 탁탁 치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종합해서 보면 아닌데 지금 뭐 여기도 급매물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과연 실거주 가능한 매물이냐 한번 조건들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으로만 봐서는 집값 하락의 어떤 뭐 분위기라고 보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또 이제 그 금리 인상, 또 대출 규제, 뭐 이거 올해도 뭐 여전히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이것 때문에 매수 심리가 좀 위축된 거는 사실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네, 그쵸. 왜냐하면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저는 떨어질 요인이 없다라는 표현도 써요.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돈 풀리는 거라든지 규제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공급량도 바닥을 기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게 더 신기하다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묻는 것 중 하나가 금리를 말하죠.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조금씩 올리다가 지금 기준금리가 1%대까지 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일명 뭐 제로금리 시대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금리는 계속적으로 또 올라갈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대출 규제도 너무 심하고 이게 또 뭐 대출 금리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래서 사람들이 고민하는데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경제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테일러 준칙이라고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금리를 왜 올릴까라는 건데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죠.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둘 중 하나가 이제 더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도 같이 끌어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만 애초에 그 근본 원인 금리를 왜 올렸을까? 네. 인플레이션율이 높거든요.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었던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계를 한번 취합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이전 장 있잖아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도 보면 금리를 무려 7차례나 올렸었어요. 7차례나. 네. 그때는 가장 낮았을 때 금리도 뭐 3%대였거든요. 가장 높았을 때는 5%까지 그쵸. 올렸었고 네, 네. 그건 대출 금리가 8%대까지도 올라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때문에 집값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때는 뭐 이제 경제라든지 다른 요인들,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올라간 거였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금리를 왜 올릴까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유동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먼저 해드렸었던 거고 그럼 이제 돌아왔었을 때 그래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부담스러운 건 사실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고민이 정말 많아요. 아,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좀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금 예금금리가 좀 변했나요? 야,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우리가 기름값도 네. 외국에서 뭐 이슈가 터졌어라고 하면 금방금방 올리는데 떨어지는 거는 잘 안 그렇죠. 내려가잖아요. 안 내려가죠. 네. 똑같아요. 우리가 대출금리는 바로바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예금금리는 잘 안 올린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이 정말 많은 거죠. 지금 혹시 예적금 드시나요? 들었다가 지금 다 깼죠. 그렇죠. 지금 사실 예금 적금을 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거 해봤자 돈도 안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금 금리가 혹시 지금 몇 %인지 아세요? 예금 뭐 1%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1%대고 네. 적금 금리가 한 2%대 네.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금 적금 드는 사람들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 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미미하죠. 그럼 수시입출금식 통장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금리가 0.1%예요. 이게 금리인가 싶지만 그쵸. 벼룩에 간을 빼먹죠. 이자 소득세 15.4%또 떼요. 그러면 은행에 넣어놓는 거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제가 아까 금리 상승이랑 부동산 가격 이런 얘기로만 하면 최근 자료만 보면 저금리인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잖아요. 이렇게만 연결하면 안 되고 물가 상승률과 연결해 보면 물가 상승률은 근래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자산가들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갈 거야.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장난 아니게 벌어야지, 몇 억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현금에 쌓아두신 분들이 이 돈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10억의 가치가 10년 전의 10억의 가치와 비교를 하는 건 뭐 너무 먼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당장 3년 전, 1년 전 그때 10억을 할 수 있던 거랑 지금 생각해보면 확 줄어들었고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10억의 가치를 생각해보는 거죠. 내 돈의 가치를 지키자.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지, 에셋 파킹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애초에 대출금리라고 했었을 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거든요. 그 자산가들이 이 현금을 어떻게 지킬까 하면서 부동산 쪽으로 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없다. 금리를 너무 연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가, 진짜 자산가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야기해보면 다들 그 고민합니다. 이 현금을 어떻게 지킬까. 그래서 사실 또 경제학 얘기를 맨 처음에 꺼내기도 했었고 통계 얘기도 어느 정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을 이끄는 사람들은 현금 부자들이 사실 이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또 이슈 하나가 이제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을 보고 대선 이후를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이후가 좀 어떻게 될까 제일 궁금하실 텐데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대선 이후를 지켜보면 안 되고요. 지금이란 표현하면 너무 센가? 네, 지금처럼 사람들이 약간 애매모호하게 볼 때 시장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2022년도 경기 전망이랑 연결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2022년도 부동산 경기 전망하려면 사실 대선이 가장 큰 빅 이벤트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정책이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향후 방향성도 달라지는 게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당 후보나 야당 후보 둘 중 누가 되든 간에 사실 달라질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맨 첫 번째로는 제가 봤었을 때 공약들을 쭉 살펴봤거든요. 네네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살펴봤을 거고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그렇죠? 공약 중에서 돈을 풀겠다라는 공약만 있지 조금 아끼겠다. 정부의 재정 적자를 좀 생각하겠다. 하면서 조금 긴축으로 가겠다. 이런 재정 건전성 생각한다는 공약은 없죠. 아무래도 뭐 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사실 이제 돈을 쓰는 거는 확정이에요. 이게 뭐 야당 후보가 뭐 이제 보수 후보라고 할게요. 보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SOC라든가 뭐 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약 쪽이 좀 더 나올 거고, 이제 진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이게 돈을 복지라든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쓴다라고 하는 거지, 돈을 안 쓰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예산이 2022년도가 600조를 돌파했거든요. 근데 더 전년도를 보게 되면 550조대, 그 전년도를 보게 되면 500조대 막 이렇게 했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추경 예산도 보게 되면 한 번도 그냥 멈춘 적이 없죠.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써댔는데, 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돈이 일단 계속 써지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금리 이야기 했었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부동 가격이 이끄는 거는 자산가들이다, 현금 부자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 현금 부자들이 왜 실물 자산으로 가는지가 여기서도 나와요. 일단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요? 셋 중 하나예요. 뭐 첫 번째는 증세. 뭐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언젠가는 세금을 인상해야겠죠. 근데 진짜 세금 인상을 안 한다라고 하면 뭘까요? 채권 발행이죠. 이거는 사실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고, 너는 채권 발행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윤정기 돌리는 거죠.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중 하나 어느 쪽이든 간에 자산가들은 다 고민이에요. 왜냐? 뭐 증세면 없는 사람한테도 돈을 거둘까요? 있는 사람한테 거둘까요? 그게 나오는 거고, 뭐 국토보유세 얘기도 나왔잖아요. 왜 국토보유세 대상 아닌 사람들이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게 뭐 편갈르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럼 결국 돈을, 세금을 많이 납부하게 되는 쪽은 자산가일 가능성이 솔직히 99%겠죠. 그러니까 고민하고, 채권 발행 역시도 사실 결국은 세금인 거고,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자산 총액이 1,000만 원인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요. 10억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 돈 화폐 가치가 한 10%가 사라져요. 돈을 많이 찍어내서. 그럼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100만 원이 사라지는 건데 10억 있는 사람은 1억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셋 중 하나다. 그러니까 안전은 실물 자산으로 가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첫 번째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부동 가격이 올라가는 프레임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두 번째가 다주택자 규제 강화라는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어느 후보가 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맞긴 한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최소 2년은 바뀔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지금 진보 후보가 돼요. 이재명 후보님이 예를 들어 된다라고 하면, 아까 우스갯소리로 국토보유세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었지만, 진짜 국토보유세 신설이라든가 다주택자 규제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똘똘한 한 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고요. 아까도 요 근래 사실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좀 어디는 급매물도 있다. 근데 어디는 사실 매물도 없고 신고가를 갱신한다. 이게 다주택자에 따른 규제 때문에 오히려 똘똘한 채 쪽으로 쏠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방 세채는 그냥 적배인데, 그렇죠. 강남 1주택은 뭐 실수요 한 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규제를 피해서 똘똘한 채 쪽으로 가는 게 더 심해지는데, 예를 들어 국토보유세가 예를 들어 진짜 신설이 됐다. 그럼 주택 규제를 피해가지고 토지나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피해가던 사람들이 다 규제 사정권인 거죠. 그럼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부동산 하나가 되면서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좀 달라질까요? 라고 묻는데, 그게 어려운 게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무엇이냐? 국무회의 통해서 시행령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서운 거는 뭐예요? 세율이잖아요.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2년은 그대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총선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쉽게 바뀌기는 쉽지 않죠. 어렵죠. 지금처럼 뭐 180석을 확 해가지고 야당이 반대를 해도 막 그냥 통과를 시킬 수 있고 이러기는 솔직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바뀌기 쉽나? 실제로 한번 기자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면 네. 네. 국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폐기 처분한 거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안 없어지는 게 많죠. 그렇죠. 한번 생기면 안 없어지죠. 기억이 잘 없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보면 법안이 수정되거나 없어지거나 하면 보통 위헌 판결이라든가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수정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누군가는 뭐 3선, 4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찬성한 법안을 없앤다?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고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은 게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한 게 2009년도예요. 2009년. 네네. 2009년도 이후로 막 미분양이다 뭐다 하면서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그룹사에 편입돼 있지 않았었던 독자적 있었던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도산했거든요. 네네. 건설 경기도 엄청 안 좋았고 대한민국 경기도 안 좋았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없애려고 했는데 끝끝내 못 없애고 2012년도 12월 달에 유예를 하는 것 쪽으로 갔죠. 네. 그러면서 5년 유예해서 2017년도 12월 말까지 유예하고서 2018년도 1월 1일에 부활을 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개판일 때도 여야가 대립돼가지고 법을 없애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없애지도 못했죠. 유예로 간 건데 과연 부동산 경기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이런 법안이 쉽게 바뀔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 일단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다주택자 규제가 쉽게 없어지기는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건 최소 2년은 계속적으로 이 상태로 간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중심지 쪽의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수요자 좀 입장에서 좀 바라보면 지금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 양도세에 대한 이슈가 많으니까 양도세 완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어쨌든 그거를 좀 보자 하는 분들 많은데 이 다주택자가 양도세 완화가 된다면 실제로 좀 매물이 나올까?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예전부터 이야기했었던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 투자해야지 막 적극적으로 베팅 이런 얘기는 또 아니에요. 가장 대원칙 중 하나가 세금 세팅을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대. 사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냥 다주택자 되면 양도세, 종부세, 소득세, 취득세 다 규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 규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기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한시적으로 완화는 할 수도 있겠죠. 일시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솔직히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해요. 세금으로 다 나가니까. 그래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매물이 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분들이 팔려고 하는 건 어떤 걸 팔까라는 거죠. 정답은 제가 앞에서 이미 다 얘기했어요. 네네네.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먼저 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론이 나왔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거는 내가 기다리는 지역이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야. 좀 인기 지역이 아니라 비인기 지역이거나 비인기 상품이야. 라고 하면 좀 기다려보면 오히려 좋겠죠.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뭐 서울 중심지, 거기에 뭐 신축 아파트 뭐 이런 거를 원한다. 급매물이 나올 수가 없고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두 가지 프레임이 같이 움직여요.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해서 똘똘한 찬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집이 3주택이었는데 팔았어요. 팔면 현금이 남잖아요. 아까 유동성, 현금 가치가 계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실물자산을 가야지 하니까 한 채로 몰려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포에 현금 싸들고서 사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는 게 이게 막 지방에 뭐 여러 채 있어봤자
이걸 합쳐서 네네. 똘똘한 한 채. 아,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똘똘한 채가 진짜 부자들은 강남 신축 아파트 한 채 이렇게 가지만 그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 마포의 성동구의 용산의 한 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라도 서울에 우리가 서울 외곽이라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똘똘한 채가 될 수도 있고 광역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대전에 대구에 부산에 거기서도 좋은 거 하나 이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지다 보니까 내가 노리는 지역이 과연 좀 남들도 다 노리는 곳인가 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나왔을 때 좀 더 기다릴까, 좀 아니면 이 가격에 사는 게 지금 좋다 이렇게 판단할지를 그런 좀 지역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될 수 있겠네요. 네. 또 뭐 이제 대출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출 규제가 풀리면 집값이 영향을 받을까요?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실수요자 규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사실 대출 규제에 영향을 안 받아요. 기자님, 뭐 솔직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가 15억 초과는 아예 안 나오고, 안 나오죠. 네. 뭐 9억까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40%. 9억 초과에서 15억 이하 사이는 20% 구간. 네네네. 이거 뭐 대출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보면. 근데 전세가 훨씬 높거든요. 전세가가 훨씬 높아요. 그러면 투자자다. 그냥 단순한 투자자다라고 하면 전세 끼고 사는 게 훨씬 투자 금액도 적게 들고 전세를 끼고 샀다라고 하면 이자도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출 규제에 대한 포지션은 명확한 거죠. 실수요자 규제예요. 근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뭐 고소득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예를 들어 변호사든 의사든 소득은 되게 많아. 근데 약간 좀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해야 될까? 자산이 없는. 네. 부모님한테 받은 건 없었지만 네네네. 내 능력으로 해서 이제 고소득자가 고소득자. 됐어요. 네네. 소득은 충분해. 근데 모아놓은 시드가 없어. 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출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막 청약 할 때도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목돈이 있는 사람들 있는 금수저 사람만. 네. 금수저 청약 아니냐 부의 대물림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 맞죠. 게 네네. 왜 돈은 없으면 어떻게 사? 라는 식으로 얘기돼 버리니까 정말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대출 규제 자체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대출은 안 되겠죠. 경제에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솔직히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면 이게 두 가지 측면에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못 사던 무주택자들이 대출받아 살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약간 이게 정부에서는 이걸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또 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대출 규제를 풀긴 풀되 진짜 소득을 깐깐하게 본다든가 뭔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조금 좋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일단은 사족이 좀 길었지만 사실 대출을 완화하면 집값이 더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약간 조금 말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올해 전세 시장이 이제 많이 좀 불안할 거라는 예측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세 시장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이것도 정말 한숨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숨부터.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사실 다주택자를 적폐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 전월세 공급을 누가 해줄까요? 무주택자가 해줄까요? 1주택자가 해줄까요? 그렇죠. 다주택자들이 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1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자기는 또 다른 데 전월세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을 해주는 건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다 1주택 쪽으로 갔다가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고 아니면 세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금 세팅이 된 다주택자가 된다든가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주택수가 줄죠. 그러면 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택수가 준대. 그럼 전세 공급이 줄겠죠. 그렇죠. 전세 공급 줄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재 다주택자 규제를 하는 정권의 프레임이 이거거든요. 무슨 전세 공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너네가 초과 수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이 1주택 한 명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못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제가 앞서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어느 순간 떨어지긴 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집이 떨어질 것이냐 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좀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좀 나오고 이제 뭐 팔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중심 지역 같은 경우 한 채로 끌고 간다. 그럼 결국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이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 중 하나가 임대차 3법의 마지막 3법이 그쵸.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네, 전월세 신고제. 네네. 우리가 임대차 3법 하지만 맨 처음에 국회를 통과한 거는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가 작년에 2021년도에 또 조용히 통과가 됐어요. 또 이슈가 잠깐 될 뻔하다가 그때 스무스하게 우리 한 1년 과태료 유예할게. 그렇죠. 1년 유예했죠. 네. 그럼 이제 2022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거 과세 자료로 쓰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네. 그 아무도 안 믿죠. 이미 2018년도 9.13 대책에서 통합 정상망을 구축한다 했거든요. 이게 정부의 자료들이 어떤 거는 행안부, 어떤 거는 국토부, 어떤 거는 구청, 어떤 거는 동사무소 막 다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네네. 이걸 다 취합하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게 과세 자료로 안 쓰일까요? 전 쓰인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3주택자는 전세 간주인들이어도 과세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사람들이 월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는 그러려니 해요. 네네. 뭐 받았으니까 세금 내고. 근데 전세에 대해서 간주인들이 세금 내는 거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내가 이 돈 받아서 뭐 특별하게 뭐 은행이자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뭔 세금을 그렇게 내. 그렇게 하면 주택수를 또 줄여나가겠죠. 2주택자는 전세를 아무리 고가 전세를 논다 하더라도 세금이 0원이에요. 그럼 3주택 이상을 또 2주택으로. 전세를 월세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대가 솔직히 떨어질 요인이 또 없다. 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자체가 계속적으로 실소유자 위주의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그리고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말하는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다 보니까 무조건 들어가야죠. 전월세를 못 넣죠. 그럼 예전에 신축 아파트 입주장할 때 전월세 가격들은 막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 전월세 시장이 막 출렁거리고 뭐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들어가 살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최근에 분양한 애들은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되면 아예 전월세를 못 넣는다니까요. 네네. 그렇죠. 아예 원칙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적으로 전월세 공급이 안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사실을 조금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전세 사시는 분들은 내년쯤 되면은 계속 전세로 살아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엄청나게 고민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지금이 매매도 안 되는데 전세 거래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이 전세를 또 구하기보다도 내가 지역이 조금 밀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전세를 연장하는 것보다 집을 살까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게 매매 거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세 거래도 잘 안 돼요. 네네. 왜냐?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생각하면 전세를 확실하게 구하겠죠. 사람들이 조금 애매하게 보는 거죠.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2년 전 전세 가격, 4년 전 전세 가격,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몇 억씩 올라가다 보니까 그냥 내가 실수요를 뭐 특별하게 막 투기를 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도 내 거주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라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거주 가능한 매물들은 품귀 현상에다가 그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게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몰리는 부분들도 우리가 전세 시장도 같이 보면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조정이 온다면 가정할 때 변수를 고려해야 될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제 진짜 천년만년 올라가는 건 솔직히 없어요. 네네. 언젠가는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어디서 조정이 오냐면 사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빠진 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IMF, 예. 두 번째가 이제 금융위기. 금융위기. 네, 네. 그러면 이게 뭘로도 인해서 발생된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로부터 출발을 했었던 거죠. 그렇게 국내 변수가 아니라 국외 변수였던 거죠.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내생 변수, 외생 변수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모델 안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모델 외적으로 있는 건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금리 얘기는 했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집값이 그게 조정된다고 말하면 솔직히 틀린 말이다. 통계를 봐도 그렇게는 안 된다. 왜냐? 애초에 금리를 왜 올렸을까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이야기 했었던 거에 그러면 다시 주제로 돌아왔었을 때 국외 변수가 터지는 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금융위기 자체도 뭐였었어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2007년도 하반기에 터졌었고 2008년도 9월 달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네. 왔었었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대외 위정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솔직히 뿌리부터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실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너무 고민만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즉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주식 같은 경우는 뭔가 이슈가 빵 터지는 순간 주가가 하루아침에 그냥 폭락을 하죠.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하방 경직성이 대단하게 뛰어난 상품이고 네네네. 그러고 뭐 당장 매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가장 먼저 알죠. 매물이 정말 쏟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나중에 거래가 체결이 돼요. 급매물이 거래가 됐어요. 그런 실거래가 신고가 돼서 등재가 돼요. 그러고 이게 다 취합돼서 통계로 나오고 그거를 또 이제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서 발표를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이게 되게 늦죠. 네네네. 실제로 네. 이런 타임 렉이 있다 보니까 금융위기가 솔직히 빠르게 먼저 보게 되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는 사실 2007년도 하반기부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거는 언제였냐? 2009년도예요. 그때는 뭐 긴가민가 하면서 했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했었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대외 변수가 하나 터졌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팔 수 있는 기회들은 잘 캐치해가지고 가면 된다. 근데 지금 자체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를 갖다가 바라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싶습니다. 네, 너무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언제 사야 될까? 뭐 아까 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항상 할 때마다 욕을 먹긴 하지만 지금이 가장 빠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고 이제 대신 이런 건 있죠. 지역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수도권, 광역시 이런 게 아니라 좀 비선호할 만한 지역인 것 같다. 혹은 비선호할 만한 상품이다 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도 선택이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 자체가 누구나 다 원하는 지역인 것 같다 라고 하면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1주택자는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봤었을 때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는 조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세금이 워낙 까다로우니까. 근데 1주택자는 세금적인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구간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줬고 종부세도 9억에서 11억으로 올려주고 즉 1주택자에 대한 세금적인 혜택들은 완화해주고 다주택자는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똘똘한 한 채로 간다. 이 부분을 잘 명심해 주시면 정답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